잘키우자TV에 오신 전국의 학부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잠을 좀 많이 잤습니다. 잠을 자다가 컴퓨터를 켜놓고 이런저런 거 좀 하다가 보면은 시청자님들이 그 댓글에 이렇게 여러 가지 남겨주는데 이렇게 켜놓으면 띵동띵동 하고 이렇게 알람이 와요. 그럼 이렇게 뭘 일을 하다가 이것저것 정리를 하다가 이렇게 들여다보고 어느 분이 요즘 다 정시로 가는데 수시로 가는데 정시로 어떻게 대학을 가려고 그러냐고 그러면서 그런 짧은 그 댓글을 남겨주시길래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요즘도 저렇게 대학 입시를 저런 눈으로 보시는 분이 있구나 하고 또 생각도 했지만은 그럴 수도 있겠다. 뭐 80%가 가니까 그쪽에 맞춰서 가야지. 그리고 공부도 별로 안 하다가 수시 한다니까 뭐 80%가 가니까 이게 웬 떡이야? 이게 웬 로또야? 이래가지고 고3 내내 공부할 생각은 안 하고 그거 원서 씁니다. 그러니 애들 실력이 좋을 리가 있나요? 자, 공부하는 애들은 1, 2%도 안 돼요. 제대로 하는 애들은. 그러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 각설하고요. 제 쭉 17년간 대학 입시 점수하고 애들 실력을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점점 더 정시로 가기가 쉬워졌다. 왜? 공부를 안 하니까. 그리고 또 수시로 쓴다고 다들 거기에 맞춰가지고 원서를 넣고 진짜 실력이 있는 애들은 수시에 발목 잡혀가지고 또 정시 못 가잖아요. 내신 좋은 애들. 또 수능 잘 봐도, 제 주변에는 수능 만점 맞고도, 서울대, 의대 못 가가지고 재수를 한 적은 있습니다. 또 재수했다고 성공하느냐?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그 수능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 발목 잡혀가지고 가고, 공부도 안 하고, 그나마 전국 서열 1, 2%에 드는 애들 절반 이상이 수시로 다 잡혀가는데 제대로 차분히 공부한 애들 정시로 좋은 데 가기 얼마나 좋아졌는데요. 제가 보는 판단은 그렇습니다. 오히려 점수대나 실력대는 정시가 더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또 얘기하면은 또 어떤 분들이 또 거품 물고 와서 또 어떤 댓글로 막 이렇게 항의를 하고 뭐 그럴지도 모르죠. 자, 그 항의하시는 분들 어떤 분인지 여러분들이 추측을 하면 됩니다. 저는 그런 공부하는 거 원치 않고요. 공 잡는 게 매다. 공부해서 정확하게 가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뭐 수시 아마 조금 공부에 이렇게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지역마다 뭐 지역 균형 선발이니 뭐 해가지고 가는 애들 그 내신 점수를 보세요. 막 이 내신이라는 게 저는 뭐 그렇게 표현합니다. 세계 최고의 내신이라고. 도저히 인간의 능력으로 받을 수 없는 내신. 대단한 애들. 그런 애들 공부해서 갔으면 거의 수능 만점인데 왜 저렇게 수시로 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인간의 능력의 한계를 넘는 내신들이 굉장히 많더라. 뭐라고 제가 찝어서 얘기를 못 하고요. 그렇게 해서 다 수시로 가고 하니까, 자, 우리, 생각이 건전하고, 자식을 공부시켜서, 제대로, 당당하게, 원하는 대학 갈 수 있거든요. 그런 걸 원하시는 우리 잘키우자 TV에 오신 부모님들은, 지금부터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데이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팩트니까요. 이렇게 팩트를 가지고 어떤 관계에 되시는 분들은 설명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죠? 자, 이것이 2019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채점 결과 보도 자료 이렇게 해가지고 작년 12월 달에 평가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입니다. 자, 이제 팩트로 한번 증명을 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어 1등급이 비율이 4점,
그다음에 2등급, 원래 12%, 11%까지가 2등급인데요. 약간 넘었죠. 그래서 국어 과목의 등급은 그런 대로 무난하게 넘어갔습니다. 그다음에 수학, 수학도 평소와 같이 거의 11% 선에서 이렇게 정리가 됐네요. 1등급하고 2등급. 자, 그다음에 영어가 문제입니다. 자, 전에는 이렇게 등급제로 하기 전에 1등급 하면 거의 98점, 94점, 96점대를 유지했는데 올해 수능만 이렇게 어렵게 냈을까요? 근데 아이들이 90점 이상이 겨우 5.3%, 5.30%. 2등급 해가지고 또 14점 조금 올라갔죠. 자, 80점이랍니다. 평소 같으면 한 3, 4등급에 해당되는 점수입니다. 점수로 봤을 땐. 그래서 올해가 어려워서 예년처럼 1등급이 5.30% 겨우 4% 조금 넘길 정도로 됐다. 이거는 잘못 판단한 거거든요. 제가 그거를 문제별 정답률로 확인을 시켜 드릴게요. 이거 애들의 실력이 많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탐구 영역을 보면은 자, 1등급이 이건 원점수가 아니고 변환 점수니까요. 이거는 안 보셔도 됩니다. 1등급이 무려 8%가 넘었어요. 윤리와 사상 거의 10%고요. 한국지리 겨우 그래도 5점 몇 프로가 됩니다. 이게 문제가 엄청 쉬웠다는 얘기예요. 문제가. 그런데도 뭐 탐구에 대해서는 이번에 얘기가 없죠. 다들 배 두들기고 있으니까. 자, 여기서는 틀리면 안 되죠. 집중력이 굉장히 요구되겠죠. 그러면 차라리 어려워 버리면은 서로 비교가 돼서 좋은데 문제가 쉬워 버리니까 이거 다 맞춰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사회탐구를 일단 간단히 보고요. 그다음에 탐구, 과학탐구. 자, 1등급이 이것도 4%가 넘었네요. 이것도 화학원도 6%, 생명과학도 뭐 거의 5%, 지구과학은 거의 6%가 1등급이다. 그래서 거의 만점을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문제가 어려워진 것도 아니고 여기서 왜 2등급이 왜 3등급이 나오겠습니까? 공부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많았다는 겁니다. 요즘 애들이 집중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넘어가 보면은 자, 이게 잘 안 보일 거예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점수로 봤을 때 국어가 1등급이 84점, 2등급이 78점, 수학과가 1등급이 92점, 어려우니 어쩌고는 해도 92점입니다. 자, 수학나도 88점. 이게 1등급인데요. 예년 같으면 다 90점이 넘었어요. 다. 이게 문제가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제가 정확히 보면은 아이들이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라 아이들의 실력이 많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겨우 옛날 수준의 그 실력을 유지하고 있는 애들은 1, 2%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전부 다 형편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평준화된 다음에 400명으로 1학년이 400명이라면 400명에 1%면은 전교 5등이죠. 그죠? 1% 400명의 1%는 4명, 4명이 전교 1, 2등을 근데 2% 그럼 8명이 되잖아요. 그죠? 3%라고 치면 12명이잖아요. 12명. 이 문제가 많아요, 지금. 자, 그럼 구체적으로 그러면 국어가 어려웠나? 이거 메가스터디 자료인데요. 메가스터디는 이게 아이들이 들어와 가지고 채점한 겁니다. 직접 채점을 했는데 적어도 메가스터디에 들어와서 자기 점수가 얼마 정도 되나 이렇게 채점을 하는 정도면은 한 반 기준으로 한 60% 이상은 와서 했다는 얘기예요. 그죠? 1등서부터 그런 애들 기준이에요. 그 밑에 애들 빼놓고 밑에 뭐 거의 찍는 애들 빼놓고
공부 좀 그래도 조금이라도 하는 애들이 들어와서 채점을 했으니까 그런 애들 기준으로 봤을 때 자, 정답률이 어느 정도인가 보세요. 1번부터 있죠. 1번부터 딱 일단 13번까지 국어. 정답률이 거의 90%예요. 하나 70%, 70%. 이거 찍어서 맞춘 애들 여기서 빼놓고도 50%가 넘는다는 얘기예요. 최소한도. 이 퍼센테이지가 보이시죠? 50% 이하는 없어요. 그럼 이제 15번부터 요거 15번 한 문제가 39%. 이게 39%가 다른 문제에 비해서 정답률이 낮아 보이는 거지. 이 정도는 국어 공부 좀 한다는 애들은 다 맞춘다는 얘기예요, 이건. 그래서 쭉 가면 뭐 80%, 90%, 70, 80, 90, 60, 90, 50. 여기서 이제 거의 50%대 근접하는 문제가 이게 상이래요. 28번, 29번, 46%. 자, 적어도 서울에 있는 연고대 아니면 서울에 2호선 타고 다니는 괜찮은 대학 간다는 애들은 이 정도 문제는 다 푼다는 얘기예요. 뭐 46%라도. 그렇잖아요. 전국의 고등학생의 46%가 전부 다 서울에 들어가나요? 아니잖아요. 30번부터 보면 전부 다. 그래서 31번 최상 해가지고 자, 22%짜리가 하나 있어요. 22%. 적어도 서울권에 있는 애들은 10% 선은 찍어야죠. 이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쭉 보면 전부 다 뭐 78, 이래가지고 45번까지 와도 뭐 특이한 게 없어요. 뭐 36%, 별로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많이 못 맞췄다고 비교적 많이 못 맞췄기 때문에 상이라고 표시된 것 뿐입니다. 자, 수학 가를 볼까요? 가의 정답률, 이과들. 자, 1번부터 일단 14번까지 정답률이 전부 다 90, 90, 90, 90, 90, 90. 거의 90%대예요. 문제가 얼마나 쉬우면 이렇게 90%대예요? 15번부터 30번까지 80, 70, 80, 80, 59, 63, 43. 그래서 21번을 이게 수학이 어려우니 너네들이 어려운 문제 많이 풀어야 된다. 전 난리를 치는 선행을 학습을 해야 되고. 자, 이게 과연 선행 학습하는 애들이 푸는 정답률일까요? 43%. 이 가형 문제를 시험을 보는 애들의 43%가 맞춘 겁니다. 그럼 이거 다 어려서부터 정석하고 선행을 하는 애들일까요? 예. 어떻게 보면 수학 공부를 좀 열심히 하고 제대로 한 애들은 개나 소나 다 맞춘다는 문제예요. 이게 21번 어렵다는 거. 자, 이걸 위해 가지고 선행을 하고 고난도 문제풀이 과연 필요할 것 같나요? 그 다음에 이게 단답식이잖아요. 이거는 정답률에 비해서 뺄 것도 없어요. 찍는 게 없으니까. 그래도 94%, 92%다 맞춘다는 거예요. 다. 이래가지고 29번, 30번에 와서 29번 12%. 메가스터디에서 채점한 애들은 이렇다는 얘기예요. 이게 전체적인 정답률은 조금 떨어져요. 그러니까 전국의 꼴찌도 다 이 퍼센테이지에 넣었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지만 조금 그래도 한다는 애들은 이게 정답률이 7%예요. 7%. 1등급이 4%니까 1등급 넘는 애들 다 푼다는 문제예요, 이거. 그러니까 누가 이런 거 가지고 어려우니까 너네들 학원 다녀야 된다. 별별 어려운 고난도 풀어야 된다. 누가 그런 소리를 할까요?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제가 누구라고 찍으면은 또 여기 들어와서 거품 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제가 찍어서 얘기는 못 하고요. 자, 수학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래가지고, 자, 21번 43% 공부를 한다는 애들 치고 개나 소나 다 맞추는 문제. 이것도 좀 수학 좀 한다는 애들 개나 소나 다 맞추는 문제. 수학 1등급에 해당되는 애들 다 맞추는 문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사실입니다. 팩트예요. 이런 걸 놓고 한번 보자는 거예요. 자, 영어는 더합니다. 이거 듣기는 어차피 다 그냥 주는 문제니까 14번이 넘는 문제 듣기는
다 뭐 거의 100%에 가깝게 맞춥니다. 조금 공부한다는 애들은. 자, 이래가지고 듣기는 이렇게 좋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어떠냐? 그 다음부터는 비슷하네, 듣기나. 자, 중상이라 그래 54%짜리 하나. 2점짜리. 그것도 2점짜리랍니다. 그리고 또 80%, 50%, 60%, 90%, 96%, 97%, 95%. 그래서 29번에서 한 문제 35% 정도. 이것도 상이랍니다. 1등급이 몇 프로라고요? 4%. 1등급 안에 드는 애들은 널널하게 맞춘다는 얘기예요. 4%라는 건 전에 이렇게 절대평가가 아니고 상대평가할 때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자, 29번. 이것도 35%. 다 맞추죠? 다. 57%, 57%. 쭉 가서, 이거 뭐, 이제, 이거 빈칸 넣기일 거예요. 빈칸 넣기. 빈칸 넣기. 자, 이거는 독해. 책, 뭐, 많이 안 읽은 애들은 어려워한다 그랬죠? 까다롭게 생각하고. 이것도 다 독해 문제. 그래서, 뒤로 갈수록 장문 독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확률이 높아요, 점수가. 이렇게 다들 맞추는 문제를 가지고 예년보다 난이도가 높았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어느 정도 한 애들 다 맞추잖아요. 그럼 왜 그렇게 90점을 못 넘기느냐? 첫째, 독서를 못해서 이런 문제 좀 틀렸다는 거. 이런 문제요. 영어 실력은 있는데 독서를 안 했으니까 틀렸다는 거. 그리고 집중력이 없어가지고 내가 맞는 건 네가 틀리고 네가 맞는 건 내가 틀리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일단 그림으로 설명드리는 건 일단 마무리를 짓고요. 자, 보시다시피 문제가 어렵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 수능 같은 경우는 국어의 한 문제를 가지고 어렵니 막 난리를 쳐가지고 평가원장이 막 사과를 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올해 2020년도 수능은 진짜 물수능이 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제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 봅니다. 그렇게 난리를 쳤으니까 그 사람들이 뭐 그렇게 어렵게 내서 욕먹을 필요가 있겠어요? 안 그런가요? 자, 요번에 수능 보는 사람들은 상당한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왜? 차라리 어려우면 좋은데 전부 다 쉬우니까 쉬울 땐 틀리지 말아야죠. 자, 공부를 안 한 애들은 많이 틀릴 거예요. 요즘 보통 95%가 넘어가는 애들은 나머지 5%들의 경쟁인데 이 5%에서 올해 수능은 누가 덜 틀리냐 그런 난리가 벌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쨌거나 자, 안 틀리는 연습 지금부터 한다고 그렇게 달라질 거 없습니다. 공부하는 방법만 조금 달리 하면 됩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는 기회가 있으면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현재 고3들한테는 제가 딱히 드릴 말씀이 없겠네요. 드린다면은 문제는 잘못하면은 완전히 물수능이 될 확률이 높다. 여태까지 제 예측은 거의 다 맞았습니다. 그 예측이라는 거는 시험 끝나고 무슨 일 때문에 어떻게 난리를 치느냐, 어떻게 그 평가원 그 출제자들을 괴롭히느냐, 그런 걸 이렇게 보면은 다음 해 빤하거든요. 빤해요. 그래서 어려운데 제가 오늘 영상을 만드는 그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전국에서 잘 키우자 TV에 오신 학부모님들은 초등학교부터 앞으로 공부를 어떻게 시켜야 되느냐 하는 그 방법이 나올 거예요. 어떤 목표를 두고 시켜야 되느냐. 자, 어려운 문제 했다고 해결될 거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문제, 제가 볼 때는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난이도가 낮은데, 올해 수능에서는 그나마 난이도 높은 문제들은 거의 사라질 거다. 한 과목에서 겨우 한두 문제 있는 문제마저 사라질 거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맞춰야 된다는 굉장한 부담감이 옵니다. 이거는 공부를 많이 했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상당한 집중력, 그날의 컨디션을 좀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기조가 이렇게 이어질 거예요.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공부를 안 하니까 조금만 이렇게 높게 내면은 난리를 칠 거니까. 어쨌거나 잘 키우자 TV에 오신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교육할 때는 제가 여기서 누누이 강조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래도 그 아이가 자라서 수능을 볼 때 어려워졌다. 충분히 대처가 될 만한 그 공부 방법을 제가 제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선행을 옆에서 주변에서 막 선행하는 거 절대 불안해 하거나 또 부러워해 하거나 그럴 필요 절대 없습니다. 그 공부하는 방법, 순서, 그걸 다 공개를 해 드릴 테니까 단지 그거를 또 그렇게 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 그거 중요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공개를 해도 부모님이 이렇게 안 해주면은 그거 뭐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뭐 다 봤는데 제가 강의 올린 거 띄엄띄엄 읽고 잘못 곡해를 해가지고 공부 안 해도 된대 뭐 이래가지고 대충 해가지고 나중에 저 새끼 죄송합니다 뭐 쓸데없는 소리 해가지고 우리 공부 망쳤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아마 지금부터 우리 전국에서 그 학부 형님들이 제가 이렇게 코디하는 법을 배워서 출발을 시키면은 아마 전국에 예를 들어 서울대 합격자의 절반 이상은 잘 키우자 TV를 보신 부모님들이 차지할 겁니다. 그건 제가 장담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저만 그런 노하우가 있는 게 아니라 초등학교, 중학교 거치면서 부모가 직접 관여해서 조금 더 고민하고 생각하고 또 어려운 부분은 또 제가 도와드리고 그렇게 해 나가면은 서울대 가는 데는 지장이 없다. 못하러 수시한다고 시간을 낭비해요. 이렇게 문제들이 보여드렸잖아요. 문제마다 전부 다 90%가 넘고 진짜 막말로 개나 소나 다 마시는 문제를 그거를 엉터리로 공부를 막 갖다가 애를 완전히 앞길을 망치는 공부를 막 시켜내니까 애가 공부가 하기 싫은 거예요. 왜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순서대로 차분히 이렇게 해줘도 충분히 만점 맞는 그 길로 간다. 이렇게 문제가 쉬운데 자 생각해 봅시다. 한 과목에 하나씩만 틀려봐야 4개 틀리잖아요. 자 4개 틀리면 뭐 여러분들 뭐 요즘 이과 의대 하는데 갑니다. 정시로 가요. 2개 틀리는 거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미리미리 독서시켜서 그런 베이스 인프라를 이렇게 형성을 쫙 해주고 나서 학년에 올라갈 때마다 그 학년에 배워야 될 거 이렇게 접하면은 애들이 그렇게 어려워 안 합니다. 안 해요.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 열심히 이왕 그 자녀가 잘 되기 바란다면은 그걸 해주세요. 그게 아마 여러분들이 상속세 안 내고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면 그거 누가 훔쳐갈 수도 없잖아요. 뭘 하다가 망해도 학벌이 있는데 다시 또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자녀 교육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자, 환경은 점점 어려워집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이제는 부모가 자식을 이렇게 때리는 것도 법적으로 이렇게 제재를 할까 뭐 그런 내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그런 문제까지 이제는 가정 문제까지 법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이거 참 뭐라고 얘기하기가 좀 그렇네요. 그렇게 안 되겠죠. 예. 각 가정마다 다 훈육하는 방법이 다 있고 가정에 가문이 있고 가훈이 있고 내려오는 전통이 있는데 그걸로 법으로 어떻게 규제를 합니까? 그래서 어쨌거나 그런 얘기가 나올 때는 점점 어려워집니다. 자, 뭐 유튜브도 그래요. 유튜브도 미국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법적으로 제한을 많이 하는 게 아동 학대랍니다. 아동 학대. 근데 그 학대라는 기준이 우리가 미국 수준에 맞출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나라 굉장히 자유스러워요. 이상할 정도로. 제가 이제 뭐 좀 전에는 여유가 있을 때 학원 하기 전에는 회사에 있을 때는 외국으로 이렇게 출장을 가면은 그 아이들 선생님이 깃발 딱 들고 어디 현장 학습을 가는지 소풍을 가는지 가면은 전부 다 선생한테 집중을 하거든요. 뭐 이렇게 이렇게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할 때 저쪽에서 뭐 이쪽으로 뛰고 저쪽으로 뛰고 말 안 듣고 그런 거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특히 일본은 진짜 선생님 그 깃발 하나 거기에 집중해서 다 따라와서 뭘 설명할 때는 집중해서 다 듣고 그리고 받아 적고. 그런데 우리는 너무너무 자연스럽잖아요. 좋게 표현해서 진짜 자유를 만끽하잖아요. 선생이야 떠들든 말든 뭐 저쪽 가서 뭐 사오고 난리를 치고. 참 선생님들도 힘들어요. 진짜 교직원들 힘듭니다. 그거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사회적 분위기가 이상하게 자꾸 돌아가는데요. 선생님이 뭐 그런 상황에 애 한번 훈육한다고 머리 한번 이렇게 줘박았던가, 또 여학생 보고 진짜 너무너무 잘하니까 가슴이 저 어깨라도 이렇게 두들겨주거나 뭐 머리라도 쓰다듬어주면은 성폭력했다고 뭐 고발하고 그러는데, 누가 어느 선생님이 그렇게 해주겠어요? 자는 애 깨워봐요. 그거 되겠습니까? 그 누구를 탓할 수도 없어요. 지금은 이제는 부모님이 신경을 써야 됩니다. 자녀 교육에. 그래서 제가 추구하는 것도 그것이고요. 바른 지식을 가지고 특히 공부하는 데는 부모님께서 잘 유도해 주시면은 절대로 공부에 대해서 크게 무리 없이 원하는 대학, 아이가 커서 내가 어느 대학 가고 싶어 이럴 때 점수가 안 나오고 실력이 없어서 못 가면 참 안타깝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다 차분히 공부를 부모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면은 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아이들이 행복해집니다. 자, 오늘 영상 감사했습니다. 자,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